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전환법, 어환법 바로 알기 1 듣고 오신 거 맞죠? 네, 전환법, 어환법 바로 알기 2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예정입니다. 네네. 제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그렇다면 그 안전관리 대상의 품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사업자분들께서 그 안전관리 대상에 되는 그 제품들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안전관리 대상의 품목에 예를 들어서 KC 마크를 부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인증 제품일 경우엔 그렇게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부착을 하고 무엇을 소비자에게 표시로 정보를 알려주어야 되는지 그런 논의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그 불법 불량 제품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에서는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법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그리고 생활, 그러니까 전기용품, 생활용품 이거는 이제 전환법을 근거로 하죠. 그리고 원일인 제품은 어환법을 근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여기에서 그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정하는 건 어떤 것에 따라 분류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위해한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서 각각의 분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안전인증 대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큰데 큰 상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안전인증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안전 확인만 해도 되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적합성. 네. 그래서 공급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그 제품이 안전에 적합한지만 확인하면 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기준에 그 준수가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확인은 뺄게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되게 법적인 분류라서 제가 또 넣으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제품들은 제일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수입하는 제품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전 확인을 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가 그냥 적합성만 확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안전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지, 그런 그 분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전환법과 어환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이 안전관리 대상 품목은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제일 그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마크가 KC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증을 받고 KC 마크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품을 먼저 생산하실 때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공장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럼 인증을 부여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정해진 제품별로 안전 기준이 있고 그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을 부여받겠죠. 그래서 이 인증이 받아져야 판매가 되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제품을 검사도 하고 시험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안전 확인해야 되는 그 제품들은 제품 시험을 해서 안전하다 확인만 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하면 제품을 시험해서 안전하다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를 가지고 신고를 하겠죠. 그럼 이제 신고를 하면 KC 마크를 또 부여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제품에 사업자분들은 부착할 수가 있는 거죠.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급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업자분들께서 그 제품의 안전의 적합성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시험을 하긴 하는데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기 전에 이 KC 마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생활용품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제품 시험의 의무는 없어요. 그냥 안전 기술을 준수했는지만 보고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인증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KC 마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가 낮은 경우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생활용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전기용품은 여러분 어떨까요? 안전 인증 대상이 되거나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데, 일부 나머지 정말 소비자 위해도가 전기용품 중에 낮은 아이들은 공급자가 적합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의 법에서 나눈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요거는 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품목이 네 가지다.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업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안전 인증 대상 제품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세부 품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이야말로 가장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제품을 시험을 하고 공장에서 심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증을 부여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전기용품은 전환법에 근거해서 몇 조, 생활용품도 전환법에 근거해서 몇 조 몇 항, 그리고 어린이 제품은 어항법에 근거해서 몇 조 몇 항에 다 적시가 돼 있는 것들을 예시로 좀 적어봤는데요. 전기용품으로는 전기 찜질기. 자, 전기 찜질기 몸에 닿아서 저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정말 이거는 인증이 필요하겠죠. 전기 매트, 소비자가 그 위에 누워서 자잖아요. 그렇죠?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LED 등급유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35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제조하시거나, 근데 법에서는 그 제조와 유통으로 좀 나눴잖아요. 제조하시거나 유통하시는 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에서는요, 가스라이터 되게 위험하죠. 불이 이제 화재의 위험도 있고요. 물놀이 기구, 익사의 또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비비탄. 사람을 그 비비탄으로 뭐 놀이터에서 이런 걸 쏴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좀 가끔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잖아요. 이제는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사로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법이나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제가 부연해 드리면, 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법에서는 세부 사항을 일일이 규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시행 규칙을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이 법의 상위 조항들은 이런데, 그러니까 법에는 법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 규칙에는 그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라고 규정을 정해준 걸 시행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 내용을 3단 보기로 하실 수가 있어요. 3개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는 법 조항이 나오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시행 규칙이 나옵니다. 아마 두 번째 시행 규칙이 나오고 세 번째 다른 고지들이 나올 거예요. 고시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비교하기 좋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3조 2항에 가시면 그럼 내가 가스라이터를 앞으로 판매할 건데, 제조해서 팔 건데 이게 해당이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나는 제품 시험도 하고 공장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제품에서는 그 어항법의 시행규칙의 2조 1항에 어린이 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 기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시행규칙의 앞에 있죠. 3조, 2조. 이것들은
제품에 대해서 아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의 시행규칙이 앞쪽에 나온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 제품 보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카시트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기구 있죠. 어린이가 이제 그 몸을 싣고 놀이를 하기 위해서 타는 건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히 그럼 아이가 뭐 떨어지거나 낙상을 한다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신체상에 위해를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험하고 심사해서 그 안전 기준을 통과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시험하고 별도의 검사하고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안전 확인 제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역시 3조에 이제 이런 그 안전 관리 제품들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하죠. 전환법의 3조에는 전기용품, 전환법의 3조의 4항에는 생활용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환법의 2조 2항에서는 그 그러니까 2조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항에서는 자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1항에서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환법의 2조의 2항에서는 그 다음 위해도가 높은 안전 확인 그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뭐 정수기, 왜냐하면 이제 정수기 자체도 중요하죠. 정수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을, 식수를 먹으니까. 그리고 뭐 식기세척기 중요할 것 같고, 모니터, 프린터, 뭐 전지 이런 것 등 한 그 63개의 품목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이륜 자전거, 전동 보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그것을 타고 이동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뭐 낙상의 위험은 정말 그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용 안전모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29개 품목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환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완구, 학용품, 그리고 유아용 섬유 제품, 그리고 유모차 이렇게 되는데요. 완구나 학용품은 그 어환법에서 딱 정의를 했을 때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유아용 섬유 제품 어때요, 여러분? 유아용 섬유 제품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입는 것이긴 한데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여지나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도 해당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유모차는 어때요?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죠. 어린이가 유모차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법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어린이를 위한 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구분이 되는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확인 대상 제품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나올 게 공급자가 적합한지만 확인하면 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이겠죠. 그래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이렇게 또 이제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계속 전환법의 3조에서 얘기하고 있고 어환법의 2조에서 이런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품목을 규정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품에서는 이제 전자시계, 네. 이것도 중요하죠. 몸에 차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 뭐 왕왕 아니고 뭐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이 뭐 폭발했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화상을 좀 입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71개 품목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용품 중에서는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자,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나 어린이가 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린이용이 따로 있겠죠. 어린이 제품이 있을 거고요. 성인들도 많이 타요, 킥보드. 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도 많이 타시죠. 여기 아마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 같아요. 저같이 X세대는 롤러스케이트인데 저희 아이들 세대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렇게 일자로 바퀴가 4개 달린 거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타고 무언가 이동을 하지만 움직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창문 블라인드. 이게 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5개 품목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4살 아이가
엄마가 낮잠 자는 동안에 창문 블라인드에 선을 가지고 놀다가 질식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의외로 집에서 가정 내에서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창문 블라인드도 되게 그 안전에 중요하다. 창문 블라인드가 왜 안전과 중요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그 사례가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 용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용품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 대상 품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용 장신구, 아동용 섬유 제품 등 14개 품목이 들어갈 건데 아까 사업자분들 중에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유심히 잘 들으시는 분은 앞에서 안전 인증 제품 중에 인증 제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전 확인 대상 제품 생각나세요? 여기에 자 보세요, 여러분. 유아용 섬유 제품이 어린 제품에 또 있어요. 그런데 뒤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에 또 어린이 섬유용 제품이 있죠. 아동용 섬유 제품이. 그건 아마 실제로 아동의 피부에 바로 닿는 언더웨어인지 아니면 뭐 아웃웨어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자가 적합성만 확인해야 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신체에 접촉하는 게 아니라 뭐 아웃웨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우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에 되게 세세하게 이런 품목들을 잘 규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그 위해도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전관리 대상 세부 품목 중에 그게 이제 바로 그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시험에 의무는 없어요. 그냥 바로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생활용품이 화학 제품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는 가죽 제품이 되고요. 생활과 관련돼서는 뭐 가구라던가 여기 보시면 뭐 선글라스도 있고요. 그렇죠? 안경테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수세미.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다 이용을 하는 건데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에 다친다거나. 그래서 아마 어떤 기준 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산이나 양산으로도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또 이렇게 들어간다.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양탄자, 카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활용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 제품 중에는 그러니까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이 제품이 뭐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라고 할 때는 보통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것과 관련된 뭐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를 이제 잘 들어 놓으셨는데 보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쿠션은 다 사용해요. 그쵸? 쿠션은 다 사용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냥 쿠션 노란색과 황토색이 합쳐진 건가요? 노란색과 좀 진한 샛노란색이 합쳐진 저 쿠션이 있는데 저기에 만약에 그 곰돌이 가운데 있는 곰돌이는 무언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나 뭐 동물 형상 등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저기 뭐 대신에 뽀로로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쿠션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완제품이 쿠션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와 상호작용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 놀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 이게 바로 어린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션에 뽀로로가 그려져 있으면 어린이 쿠션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쿠션에 저 곰돌이가 그려져 있다고 어린이 제품인가? 아마 또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캐릭터가 되게 키덜트라고 해서 아직까지 어른이지만 아이들의 그런 어떤 취향을
간직하고 취미생활로 하는 수집하고 뭐 이런 우리가 어른들을 키덜트라고 하는데 뭐 키덜트들을 위해서는 저런 제품이 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어른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와 아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좀 명확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건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네 라고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제품을 판별할 수 있는 결정 요소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그 결정 요소가 중요할까요? 이게 어린이 제품이냐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안법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환법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 요소들이 제조업체 그리고 뭐 제품 광고나 포장 그리고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 제품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어린이 제품의 기능이나 특성 그리고 제품의 실제 용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가 그 설명서 그러니까 뭐 제품에 우리가 라벨이라고도 하고요. 표시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 어떤 장난감의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제품 표시에 사용 연령이 나와 있어요.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플러스 3 하면 3세 이상이 사용을 해야 되는 장난감이라던가 3이라고 해두면 뭐 3세가 사용해야 되는 3세 이상 보통 이제 3세 이상 몇 세 이상이 사용해라 뭐 이렇게 잘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표시 사항의 사용 연령을 보면 우리가 아까 어린이라고 했을 때 13세 미만 만 13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말이 막 꼬이네요. 네. 나이로 따지자면 뭐 한 그 중학교 1학년도 14살인데 만 나이가 태어난 계월에 따라서는 13세가 나중에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저희가 보통 어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품의 광고나 포장도 되게 그 어린이에게 맞추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었다. 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이 제품은 어린이가 쓰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어린이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좀 불편할 정도로 작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제품의 사용을 되게 단순화해 놨다거나 그리고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색상이 뭐 빨갛거나 파랗거나 되게 비비드하고 밝은 원색들이라던가 그리고 어린이 제품과 뭐 관련된 게 있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품에 용도와는 관계가 없는데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들 이런 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주요 그 용도겠죠.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또 기타 요소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어린이 제품을 이 제품이 어린이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에서 파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판다면 어린이 제품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린이 제품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제품의 제외 대상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용도, 뭐 전 연령이 다 대상이 되거나 또는 전문가용이나 특수 목적용으로 뭐 제작이 된 제품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법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품목들, 제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사법에 근거를 하고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것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에서 제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관광진흥법의 제33조 1항에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잘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유원시설, 유원지, 즉 그 테마파크의 어트랙션이죠. 놀이기구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린이들이 타야 되는 놀이기구가 있고요. 또 이제 성인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타야 되는 놀이기구는 이 어린이 제품에서는 제외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에서 그것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화장품에서도 그 어린이가 사용해야 되는 화장품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것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표시광고법에 근거해서 화장품에 들어가야 되는 표시들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법에서 관리하니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안전관리 제품의 대상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는 어떤 표시들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누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KC 인증 마크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안전관리 대상 그 제품들을 분류를 해놓는 네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다 KC 마크를 부착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그 안전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면 KC 마크가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가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안전관리 제도가 없다면 그리고 KC 마크 같은 인증 마크가 없다면 소비자가 일일이 그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KC 마크가 딱 부착이 돼 있으면 소비자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 그 KC 마크를 정말 제대로 각각의 그 네 가지 분류된 그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상의 제품에 맞게 여러분이 뭐 인증을 받고 인증 마크를 획득하셔야 한다면 거짓 없이 실제로 제품 시험하시고 검사 다 해서 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신다면 그렇게 다 하시고 제대로 그 다음에 이 인증 마크를 받으시고 부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실 소비자가 사업자를 믿게 되고 사업자도 또 소비자를 믿고 서로가 그러면서 선순환하면서 그래야지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중요한 건 소비자가 사업자를 믿고 선택해야 시장이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겠죠. 네. 잠깐, 너무 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KC 마크가 되게 인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 제품 자체에서 이 표시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제품의 포장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품에 별도로 부착된 그 표시, 라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KC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소비자가 그런 곳에서 KC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사업자분들이 그런 곳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안전 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그 제품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KC 마크 부착해야 된다고 했고 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 안전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 번호가 나오겠죠. 인증을 획득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그 제품들은 KC 마크를 당연히 부착을 하는데 안전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신고 번호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공급자분들, 즉 사업자분들이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들에 해당이 된다면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지 않으니까 인증이나 신고 번호는 없겠죠. 네. 그래서 KC 마크만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인증이나 신고 번호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기준 준수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앞에 세 가지만 KC 마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는 그냥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KC 마크도 없고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이나 신고 번호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관리 대상의 제품별 주요 좀 표시를 볼 텐데요. 뭐가 되게 복잡한데, 네네. 일단은 여기 KC 마크가 있고 무슨 번호들이 딱 기재가 돼 있는데, 전기용품 중에 안전인증 대상인 제품들은 안전인증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의 제품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확인을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번호가 있나요? 인증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니까 번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KC 마크하고 이렇게 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그 안전관리법에서
제품명이나 모델명, 그리고 제조업체명이나 아니면 만약에 수입을 했다면 수입업체명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제조했는지, 그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사용하다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연락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기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 기준에 요구하는 각종 표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공기청정기라고 한다면 모델명이 KPSA-1100이네요. 그리고 제조 연월은 2010년 10월이고 제조자명은 뭐 한국제품안전협회고 이거니까 임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규격이 어떻게 되고 IP 등급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수입자 만약에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자명도 쓰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입했다면 제조국명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또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예로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시기가 국내 제품은 여러분 당연히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인 출고 전에 표시가 다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입 제품은 어떻다고 했죠?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이 다 인증 마크도 있어야 되고 뭐 신고도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 표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용품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KC 다음에 이렇게 번호를 쓰게 XXX 돼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이라면 어떨까요? 인증을 받았으니까 인증에 대한 인증 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번호가 이제 기재가 되면 되고 만약에 안전 확인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 제품이라면 그것을 신고 번호가 기재가 될 거고요. 우리 공급자분들, 즉 사업자분들이 적합성만 확인하면 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은 어떻죠? 인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번호는 미기재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제품이라던가 모델이라던가 아까와 동일하게 제조나 수입업체 그리고 제조 연월, 연락처 이런 것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생활용품 중에 비비탄 총을 예로 들어보면 뭐 모델명은 이렇고 제조자명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업자에 관한 것, 제조에 관한 것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용 연령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이 비비탄 총이요. 저희 동네 놀이터에서도 한때 막 문제가 됐었는데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은 잘 안 가지고 놀고 어린이가 가지고 놀아요. 네. 근데 보세요. 경고 표시하죠. 위험하거든요. 이거 총이에요. 비비탄이라는 총알이 나가는데 맞으면 엄청 아프고 위험하죠. 그런데 경고에 이렇게 해두었어요. 청소년용을 어린이에게 판매할 경우, 자,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이죠. 14세 미만이 되죠. 왜냐하면 만 13세까지가 어린이니까. 그래서 판매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했는데 구매는 어른이에요. 부모님이 해서 어른이 사요. 그러니까 사용을 어린이가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네, 이거 뭐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잠깐 뭐 소비자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비탄은 청소년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 우리 전기용품과 동일하게요. 국내 제품이라면 출시되기 전에, 출고 전에 이런 사항들을 다 표시하시면 되고요. 수입 제품이라면 제품이 통관되기 전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기준, 준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생활용품에는 거기에 이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서 4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이 안전 기준 준수 대상의 용품들은 품목들은 KC 마크는 붙지 않았죠. 그런데 해당 품목별로 안전 기준이 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표시사항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요. 또 판매 금지까지 제재가 나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잘 주의하셔서 그 해당 품목별로 KC 마크는 붙이지 않지만 안전 기준이 정한 표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한 표시에 대한 예죠. 그래서 뭐 세탁시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기하고 뭐 박음질이 어떻게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셔서 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제품의 경우인데요. 어린이 제품도 어안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KC 마크를 표시하게 되죠. 어린이 제품도 역시 동일하게 안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 번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안전 확인을 신고해야 되는 제품은 그 신고에 대한 신고 확인증 번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편하게 아까처럼 신고 번호라고 할게요. 그것들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공급자, 사업자가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경우에는 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 번호가 없죠. 그래서 번호는 미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시행규칙에 별표 8번에 보면 어린이 제품은 주의와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 주의는 노란색이고 경고는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죠. 더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에 보시면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라고 해서 아이가 그 보호자와 함께 있는 뭔가 그런 디자인이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고 느낌표로 해서 주의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 이렇게 돼 있어 0에서 3까지 돼 있고 이렇게 안 돼요라고 표시가 되면 3세 이하는 사용 금지다라는 거고요. 또 경고에 3세 이하는 사용 금지하는데 그 오른쪽 두 번째 경고는 입에 넣지 마세요 해서 먹지 말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되게 중요하죠. 경고의 의미를 가진 표시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들을 그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또는 주 양육자가 보시고 잘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뭐 제품이 유아용 침대예요. 그러면 모델명, 뭐 재료 오너, 여러분 이제 채셨겠지만, 이 자료들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제조자명이 한국제품안전 뭐 협회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 사업자들의 이름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뭐 주소, 전화번호 나오고 수입했을 때는 수입자명과 그 제조국 이런 것들을 또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 연령이 꼭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어린이에는 그 영아기도 들어가고 유아기도 들어가고 아동기가 들어가고 되게 발달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되게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하의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고 체중 범위는 한계 체중은 이 침대에서 버틸 수 있는 무게라는 거죠. 9kg 이하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6개월 이하의 9kg 이하만의 무게만 버틸 수 있는데 여기에 그 6개월 이하의 아기의 형이나 누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kg 이상이. 그럼 6개월 이상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모르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지만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 표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경고. 유아가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는 사실 6개월 이상입니다. 훨씬. 스스로 일어서는 건 요즘에 아무리 빨라도 뭐 9개월, 10개월이라고 한다면 6개월보다 훨씬 이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사업자분들께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경고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 모두 다 스마트 컨슈머들이라 그 내용들을 다 보고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소비자가 만약에 부모인 경우에 그렇게 지도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또 사용을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의 안전, 특히 이제 어린이 제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유아들의 안전도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분들께서 확실하게 잘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되는 시기는 당연히 국내 제품이라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인 출고 전에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 이미 소비자에게 다 출시되고 나중에 표시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 제품의 표시를 보고 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네. 그리고 수입하는 제품도 역시 제품이 통관된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통관 전에 다 표시가 돼야 된다. 그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 대행을 하거나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특례가 있는데 특례라고 하니까 특별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인증이나 안전 확인, 또 공급자 적합성, 또는 이제 이런 안전 기준 준수 표시가 없는 그런 제품 중에 어떤 그 용도나 사용하는 그것, 그리고 이제 위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고려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어떤 그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 표시가 없어도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서는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대상의 경우에 보면 이 전환법상 구매 대행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의 국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또는 사업자의 거주 위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또는 그 사이트에 기반하는 위치가 국내 사이트인지 해외 사이트인지 상관없이 다 전환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에 여러분 그 구매를 해외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전환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일 경우에 모두가 가능한데 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총 250개 품목인데 그 중에 35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것 그 35가지는 그 전환법의 시행규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 있고 그것을 그 법에서는 그 법리를 푸른 조항들이 있고 시행규칙은 그것을 시행할 때, 즉 그것을 준수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 별표 13에 가보시면 구매 대행 특례 제품을 참고하시면 불가능한 품목이 몇 개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법에 따라서 그 안전관리 대상의 대부분이 다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서 또 다른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서 위해도가 클수록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안전을 확인하기만 발이 막 꼬이네요. 안전을 확인해서 신고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보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위해도가 낮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됩니다.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하거나 안전기준만 준수해야 되는 경우면 다 허용이 되는데 안전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일부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 대상 중에 일부 허용되는 품목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제가 또 이제 그 밑에 안전 인증 또는 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중에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만 아니면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들만 있어요. 1번 보시면 부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완제품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 기준 없이 국내 기준만으로 관리하는 거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국제에는 기준이 없는데 국내 기준만으로 관리한다는 건 해외에서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리콜이 많거나 리콜이 많다는 건 그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리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콜이 많았다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인명사고 등 가능성이 높은 품목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렵진 않으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칠 확률이 크니까,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매 대행도요, 되게 이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되게 많이 행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오프라인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인터넷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 그 국가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그 국가의 뭐 독일의 약이라던가 독일의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기반이에요. 전자상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전자상 거래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시는 그 업자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지해야 될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조에 보시면 이 구매 대행을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것 자체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구매 대행을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라고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소비자에게.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는 것을 전환법에 근거해서 안전관리 대상 품목 제품입니다 라고 고지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안전관리 대상 제품 중에는 4가지로 나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마크가 인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 인증의 표시나 안전 확인 신고 표시, 여기에 관한 사항은 즉,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건데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안전 인증은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해야 되니까 인증 번호가 있고 KC 마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안전 확인 신고 같은 경우도 당연히 KC 마크가 있고 확인을 신고했으니까 신고 번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KC 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전 인증 번호와 안전 확인 신고 번호도 함께 다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 빨갛게 돼 있는데 반드시 각 제품별로 해야지 여러 제품을 번들로 막 묶어서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따라서 사실 그 제품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분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C마크와 인증번호가 고지돼야 되는지, KC마크와 확인 신고 번호가 고지돼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제품 개별로 하셔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구매 대행을 중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위해가 발생됐거나 또는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는 구매 대행 금지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아마 그 구매 대행 중지를 하는 경우는 우려가 발생됐을 때 사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면 소비자 피해가 덜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그리고 위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실 아마 금지 명령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제품은 너무 위험하고 소비자 피해를 많이 야기했으니 구매 대행을 금지한다. 그런 명령을 내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 수입 제품은요. 자, 구매 대행도 있고 병행 수입도 있는데 그렇다면 병행 수입 제품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이제 노란색 말풍선에 설명이 있는데요.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인데 상표권의 침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로 전용으로 이제 수입하는 사용권자가 있겠죠. 그들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뭐 병행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세관 신고 정보에서 이 병행 수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 만약에 전용 사용권자가 있다면 병행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전용 사용권자 설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용 사용권자의 설정 여부는 그 특허로로 들어가시면 상표 등록 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전용 사용권자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병행 수입이 되는지 병행 수입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등이 그 구매 대행과 유사하게 면제가 되는 것으로 2018년 7월 1일에 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행 수입을 하시는 병행 수입업자분들이 제품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병행 수입 제품이라는 사실과 그것들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구매 대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포장에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제품임이라고 알려야 되고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는 사항도 알려야 됩니다. 동일하게 전환법에 근거해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다라고 안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KC 마크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안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 번호가 있을 거고 안전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안전 확인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번호들에 대해서도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품목별로 안전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도 표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서 제품의 그 안전에 따라서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을 4가지로 나누었는데 공급자 적합성 발음이 또 안 되는데 그 생각하고 발음해야 돼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은 번호가 있나요? 없죠. 본인이 사업자께서 그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하면 되시니까 KC 마크는 이때 안전 인증 번호나 안전 확인 신고 번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병행 수입도 되게 온라인 쇼핑에서 많이 뭐라고 할까요? 많이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병행 수입 업자로부터 제품을 많이 구매하죠. 그래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행 수입된 제품이다 라는 걸 알리셔야 되고요. 이 제품은 전환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고 KC마크가 부착이 돼야 하는 안전 인증 제품이거나 안전 확인 신고 제품이라면 인증번호, 확인 신고 번호가 함께 가야겠죠. 네. 그리고 뭐 제품명, 모델명, 당연히 뭐 모델명은 있는 경우에 표시해야 되고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할 때 그 제품의 표시를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챕터 5에서는 불법 불량 제품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불법 제품과 불량 제품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불법을 딱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법은 뭐죠?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표시한 경우,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KC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데 안전 인증은 인증을 받아야 됐죠. 그리고 안전 확인은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을 다 안 한 거예요. 자, 하지 않거나 이걸 안 했거나 KC 인증 표시를 허위로 했다는 얘기는 KC 인증을 못 받을 상황인 거죠. 그 얘기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고 안전 확인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는 안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KC 인증을 못 받았겠죠. 또는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건 받지 않고도 표시했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거짓말한 거죠.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법적인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는 그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의 품목들은 안전기준 준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불법 제품이 되는 거고요. 불량 제품은 뭐 안전 인증도 했고 안전 확인해서 신고도 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안전 기준에 그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KC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요. 하긴 했지만 기준에 부족하지 않아서
인증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완전한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사업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위반이 되면 고발이 되는데 약식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는 검사가 금고형에 처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약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약식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청이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말 그대로 약식 명령을 내리죠. 그런 뭐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허위로 표시했거나 인증을 도용하면 사문서 위조가 돼서 영장이 청구가 돼요. 그럼 검찰청이 기소가 되고 그것이 법원의 재판으로 가요. 그럼 이제 이런 결과들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다 이런 결과들이 기록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지 않으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과태료를 이제 부과받거나 판매 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는데요. 법률을 위반하신 분들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럼 사업자가 돼요. 그죠? 법률을 위반한 자니까. 그리고 불법 제품, 즉 그것이 인증을 거치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고 그랬는데도 인증이나 확인 신고가 됐다고 해서 KC 마크를 부착했다면 그것은 수거해서 파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한 조치가 행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전기용품에 대해서 행정사례 조치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뭐죠?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라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UPS라고 해서 왜 컴퓨터 같은 경우에만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안전 확인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40조에 의거해서 뭐 판매 중지 명령을 관할 시도자치제 자체로 행정조치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렇게 행정조치가 처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이시면 꼭 안전을 확인하시고 신고하고 판매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생활에서 소비자로서 생활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코드 세트인데 이것 역시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불법 전기용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표시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증을 위한 시험과 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이제 뭐 판매 중지나 개선, 파기, 수거, 판매 중지 이런 명령 등의 명령에 또 그 단계가 있는데 아마 판매 중지 뭐 이런 거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환법에 근거해서 어떤 여러분이 그 제조나 유통하고자 하시는 제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법적인 조치들을 다 잘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LED 등기구래요. 그런데 이거를 수입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 인증 대상이에요. 얘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LED 등기구인데 기억나시나요? LED 등기구 인증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거 여기 안증 인증 표시가 여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불법 전기용품이고 그래서 이것도 고발하고 동일하게 이런 행정조치 명령을 내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인증 대상인데 인증을 안 받은 경우가 많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인증을 안 받으면 KC 마크를 부착 못 하는데, 그죠? 결국은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매 대행한 거죠. 이 구매 대행하신 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발이 되고 행정조치 명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구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급자가 적합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수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법 생활용품이 됐으니까 이건 역시 다 불법이네요. 그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시네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하면 캐시마크가 부착이 되는데 그게 없겠죠. 그래서 고발하고 이런 행정조치에 취해지는 겁니다. 어린이 제품인데요. 이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확인을 신고했어야 되는데 이걸 또 그걸 하지 않으시고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어린이 제품이어서 동일하게 행정 조치를 받으신 경우가 되고요. 이것도 어린이 제품이에요. 무슨 이렇게 봉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안전 확인 신고 대상의 완구예요. 그런데 안전 확인을 신고했다면 캐시마크가 있을 텐데 그런 안전 확인 표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고, 불법 제품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불법 어린이 제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조치가 과태료랑 그 관할 시도 지자체한테 행정 조치를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가열차게 한 1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전환법과 어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시고 또는 이렇게 제조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 전환법, 어환법에 대해서 바로 알게 이렇게 준비가 된 강의 내용이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셔서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주시고 소비자는 여러분을 믿고 또 잘 구매해서 서로 시장은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제품들, 양질의 제품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카카오 1:1 오픈 채팅 주소를 넣어 두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보다는 다른 분들, 한국기술표준원 이런 곳에도 훨씬 더 답변을 잘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사업을 하시는데 이 전환법, 어환법 바로 알기가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